시작. 예, 안녕하십니까. 이서구와 황태순의 폴리토크 선택 2012 오늘 5번째죠? 네. 예, 5번째.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 달이 이제 막 지났군요. 예, 네. 이제 대선 일도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1 남았습니다. 예, 예. 우리 이 대선 후보 선택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지금 되고 있는지 말씀 주시면 또 저희들 그걸 기준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이 단일화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근데 좀 예. 우리 국장님 지겹지 않으세요? 좀 그렇긴 해요. 이제 단일화 얘기가요. 6개월째 사실 단일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문재인 후보가 지난 6월이죠. 6월에 출마 선언하면서 공동정부 안철수를 그 당시 안철수 후보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교수를 겨냥해서 안철수 교수를 향해서 공동정부하자. 그때부터 계속 나온 얘기가 단일화고 또 실상 보면은 연초부터 그 야권을 중심으로 단일화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단일화 얘기하기 싫어요. 안 하면 안 돼요? 단일화 그래도 얘기를 꼭 한다기보다는 현재 네. 전국에서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뭐냐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단일화 얘기도 하고 뭐 또 딴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단일화 이런 거 다른 거로 바꾸시죠. 뭐 예를 들면 뭐 좋잖아요. 보면은 뭐 정치 결탁, 정치 야합, 아니면 정치 공학적 뭐 만남, 예. 아니면 뭐 우리 저 안철수 후보 융합 전문가니까 야권 융합. 야권 융합.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중립적인 표현에 가깝긴 하겠네요. 네. 예. 제가 그래서 한 가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예. 국장님한테. 국장님 곰탕하고 설렁탕 차이 아세요? 곰탕, 설렁탕. 설렁탕은 뭐 옛날에 유래가 있는 이름인 것 같고 곰탕은 푹 고아서 곰탕인가요? 예,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묻는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곰탕 그릇에 담아내면은 곰탕이고 설렁탕 그릇에 담아내면 설렁탕이라는 거예요. 국수와 국시의 차이네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후보 단일화 하는데 실제 내용은 똑같습니다. 국을 끓는 국은 똑같은 국이에요. 네. 근데 그걸 문재인 그릇에 담아내면 문재인으로의 후보 단일화. 안철수 그릇에 담아내면 안철수 후보 단일화예요. 즉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흔히 단일화 얘기하면 흔히 이제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단일화 물론 옛날 DJ 또 JYS 이 두 양반이 87년 총선 나왔을 때 그때 야권에서는 단일화라고 굉장히 압박이 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두환의 어떻게 보면 후계자인 노태우 후보 그대로 용서 못하겠다. 그래갖고 야권에서는 DJ, YS, DJ 단일화라고 그렇게 뭐 다그치고 결국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감으로써 한 사람은 28%, 한 사람은 27% 얻어갖고 합치면 55%인데 그렇죠. 노태우 후보는 37% 얻었거든요. 37인가 38 얻었죠. 예, 36.7인가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55가 37한테 진 거예요. 진 거죠. 예.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 조금 많이 먹었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후보 단일화할 수 없는 건 YS, DJ는 너무나 색깔이 달랐고 사실은 네. 야당이지만 과거 민주당의 신파 구파의 각자 적자들이고 또 지역적으로도 호남과 부산 경남 이런 어떤 대척점에서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상 후보 단일화 좀 어려웠어요. 근데 1990년 그 3당 통합 할 때 그때 노태우 YS, JP 합칠 때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어쨌든 한 사람은 보수, 한 사람은 민주화 세력 결합한 거 아닙니까? 네.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합죠. 볼 수 있죠. 그 극적인 것은 97년에 JP와 DJ의 결합이에요. JP는 누굽니까? 권총차고 5.16 쿠데타의 주역 아닙니까? 또 박정희 18년 동안을 갖다가 사실상 2인자로서 끌어왔던 산업화 세력의 적자 중에 적자죠. 또 한 축이죠. 그러니까 이쪽 노 대통령은 뭐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이어지는 기존 산업화 진영이라고 할 수 있고 민주화의 한 축인 김영삼과 합친 거고 또 이쪽은 민주화의 다른 한 축인 김대중 대통령과 JP. 또 산업화 세력의 뭐 작은 축이었지만 한 축이었던 양자간에 한 번씩 결합을 했군요. 결합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너지가 있다고 봐요. 다른 것이. 근데 저기 우리 국장님 문재인 안철수 차이 아세요? 제가 그래서 아까 곰탕 설렁탕 여쭤본 거예요. 우선 뭐 사람이 다르고요.
성이 다르죠. 안씨 문씨 문씨 안씨 그 차이 빼놓고는 어차피 같은 쪽에 있는 같은 진영끼리 합심인데 이걸 과연 단일화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뭐 쪼개져 있던 사람들의 어떤 재결합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가 용어 정리부터 좀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싱거운 얘기부터 곰탕 설렁탕 그 말씀부터 드려본 겁니다. 그러면 뭐 단일화 좀 정의를 한번 해보죠. 우리 황 의원은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이게 같은 사람이 아니냐라는 쪽에 좀 방점을 더 두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사실 곰탕 설렁탕 그냥 그 가마솥에 푹 끓인 국물을 갖다가 그냥 곰탕 설렁탕 이렇게 합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흔한 얘기로 그 밥의 그 나물이라고 그러죠. 그 밥의 그 나물 즉 후보 단일화라기보다는 그동안 이른바 새누리당 박근혜로 대표되는 그 어떤 근대와 보수 세력들의 반대에 서 있는 그 세력들이 그냥 이 집 저 집 나뉘어져 있다가 합치는 즉 바로 1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때 보면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손학규 대표가 이끌고 있던 민주당과 당시 이해찬, 문재인이 이끌고 있던 혁신과 통합 이른바 친노 세력들이죠. 이 사람들이 원래 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한 집안이었는데 이렇게 조금 나뉘어 있다가 재결합한 것뿐이거든요. 그게 민주통합당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 물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층은 물론 중도 무당층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의 그 지지층 오버랩되는 것이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80-90% 같습니다. 같죠. 같고 나머지 한 1-20% 조금 다른 부분들이 아주 진보성에 아주 강한 민주당 측 극좌파가 있고 안철수 후보 측에는 이른바 중도 무당층이라는 게 한 20%. 그래서 어제 어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만약에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비율이 나왔어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람 중에서는 약 9%가 후보 단일화에 반대한다. 즉 안철수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층 100명 중에 9명은 이 안철수 저 우리하고 살아온 길도 다르고 저 부잣집 아들이고 말이지. 응? 우리 같이 이렇게 우리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알 수 있을 거야? 저 사람 자기 엄마가 원래 예전 대학교 때부터 말이 집 사주고 말이지 뭐 해주고 뭐 땅 물려주고 그 우리하고 살아온 궤적이 다른데 과연 저 사람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서울대 나오고 강남 사는 할 수 있을까? 아주 강한 진보 성향의 또 친노 성향 분들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은 드네요. 한 9%고요. 다음에 안철수 후보 측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 중에서 후보 단일화를 반대하는 비율이 놀랍게도 29%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29%라는 거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10명 중에 3명은 민주통합당 싫다. 정당 싫다. 정치 싫다. 안철수 당신이야말로 좀 독자적으로 이렇게 걸으면서 깨끗한 정치할 줄 알았더니 당신 또한 보면 뭐 그렇게 가면 우리는 당신에 동의할 수 없다. 이제 이게 이제 한 10명 중 3명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꼭 딱 보면 한 70에서 80%는 오버랩 된단 말이에요. 교집합이 되죠. 오버랩 되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그 둘이 후보 단일화를 갖다 한다기보다는 흩어진 가족들 제외? 어때요? 거기다가 어떤 뭐 캐치프레이즈를 좀 뭐 새로움이다 이런 어떤 약간의 어떤 화장도 좀 하면서 신장 계열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조금 더 중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저기가 뭐 좀 새로운 게 있나 하고 이렇게 손님을 좀 더 끄는 뭐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 우리 보면 집 앞에 있었던 그 음식점들 보면은 항상 그렇잖아요. 조금 보면 의자 좀 배치 좀 바꿔놓고 신장 개업하고 조금 안 된다 싶으면 또 이렇게 뭐 등 하나 달아놓고 또 신장 개업하고 이름 바꾸고. 오늘 아침에도 어느 신문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민주당이 만약에 이번에 이제 오늘 우리 국장님께서 주로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신당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합치면 결국 신당 대선 이후에 신당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면 민주당이 2000년 이후에 10번째 당명을 바꾸는 거랍니다. 근데 그 당명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합 집산이 너무나 심해요. 그 도표를 그려놓은 걸 보니까 갔다가 열린우리당, 민주당 쪼개졌다가 또 가다가 또 합쳐졌다가 대통합민주신당, 뭐 중도 무슨 신당 가다가 무슨 민주당 갔다가 결국 이제 민주통합당까지 왔는데 이번에 또 1년 만에 당 이름을 바꾸게 생겼는데 하여튼 이렇게 정치적 불안정성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갖다 담보하지 못하는
한국의 정치 문화가 좀 안타깝습니다. 네, 네. 지금 두 진영의 공통점 하나라면 네. 포괄하는 공통점 하나는 있죠. 반박이다. 뭐 이제 이건 하나는 있는데 그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좀 안 후보가 중도를 좀 더 안겠다라는 중도를 중심으로 하겠다. 일단 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은 보면 그것보다는 과거에 민주당 계열에 있는 쪽의 네. 사람들 그다음에 또 지지율도 보면 그쪽이 더 많습니다. 많아서 포괄적으로는 보면 뭐 결국 진보층의 어떤 뭐 융합이라 그럴까 네. 뭐 그것인데 거기에 이제 중도란 이름을 안 후보는 내세우면서 이제 조금 더 새로움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마 따지고 보면 진보 쪽의 재융합의 성격이 더 강하긴 합니다. 이제 문제는 뭐 나중에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박근혜 캠프 쪽에서는 과연 국민들한테 그것을 관심을 깰 만한 좀 새로운 정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약들이라든지 또 어떤 뭐 정치 쇄신이나 개혁에서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얼마나 제대로 내놓을 수 있느냐. 아직은 단일화 이 분위기 때문에 내놓긴 하지만 그렇게 관심을 아직 크게는 못 받고 있고요. 물론 아직도 시간 남았으니까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크게 이 전국 전체 상황을 보면 그런 모습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지금 뭐 막 이야기 나왔으니까 오늘 뭐 아침에도 지금 민주당 발입니다. 뭐 안철수 양보론 하나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신당 창당설이 나오고 이러니까 안 후보 쪽에서 화를 내고 이 7개항 합의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 왜 자꾸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자가 발전시키느냐 이제 뭐 이런 상황인데 그 중에 하나가 신당 창당설입니다. 네.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과연 연대를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할 것인가 뭐 느슨한 연대 가지고 과연 집권한다 하더라도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과연 연대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그게 하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딱히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으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할 수 있다 또는 하겠다라는 의미까지는 거꾸로 되짚어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해야지 그냥 뭐 양쪽 세력으로 느슨하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집권하면 더 그럴 것이고 집권 안 하더라도 글쎄 집권 안 하면 그건 또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네. 신당 창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경우는 우선 시기도 있을 것이고 네. 방법론도 있을 테고 네.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우리 황 의원은 예상을 좀 해보셨습니까? 예, 보면 저는 좀 신당 창당이라는 것은 지극히 지금 유권자들 지지자들을 잡아놓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캐치프레이즈에 불과합니다. 실제 우리가 경우를 딱 상정을 해보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들은 뭐냐까 지금 이 유권자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가 당초 11월 10일 정책 비전 발표하고 그 이후에 신당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다가 갑자기 닷새를 갖다 앞당겨 갖고 광주 전남에서 그 단일화를 갖다가 이제 단일화하자는 얘기 이렇게 표현했죠. 정치 혁신을 위해서 합의를 하자. 만나서 먼저 합의하자. 역제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보면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후보 떼껴요. 아이 힘들어 죽겠어. 후보 참 붙이는 게 힘들어 갖고 안철수가 최근에 호남에서 굉장히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끝나겠죠. 왜냐하면 호남 사람들 이른바 그 새누리당과 박근혜 반대하는 호남을 중심으로 한 야권 측에서는 안철수가 경쟁력 있는 자기의 선수가 돼줄 줄 알았는데 요즘 하는 거 봐갖고는 끝까지 독자 혼자 갈 생각도 하는가 봐. 뭐 이제 이렇게 됐겠죠. 거기에서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문재인하고 역전이 돼요. 네. 거기에 안철수가 뜨거라 놀라서 11월 5일 날 가서 한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전남대 특강에서 광주 야권의 심장이라는 광주에서도 가장 핵심이라는 전남대 특강을 통해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저는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한 이야기가 정치 혁신을 위해서 문재인 후보와 언제든지 만나서 우리 합의를 이뤄내자 역제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 받았죠. 근데 일단 좀 호남이 좀 주춤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안철수도 우리 편이다. 그래. 그러면 두 사람이 아름다운
후보 단일화하고 감동적 후보 단일화는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자신감에 차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안철수는 좋아하는데 문재인은 탐탁치 않게 보는 한 30%, 문재인은 좋아하는데 안철수를 탐탁치 않게 보는 한 10%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게 묶어놓는 무언가의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유인책이 필요하죠. 그게 안철수 바로 후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신당 창당 가능성이에요. 아까 이 국장님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신당 창당한다 그러면 바로 또 역풍 맞거든요. 뭐 정치 공학이다 뭐 이래가지고 바로 이제 맞으니까 지금으로선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은 할 것이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따져보시자고요. 과연 신당 창당이 가능한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고 할 봅니다. 필요가 없다. 불가능이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자, 문재인으로 후보 단일화됐다 그러면은 문재인 다 입당하면 돼요. 그건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되면 그건 뭐 이야기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예. 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됐다. 안철수 후보 그냥 저 결정만 남았죠. 입당할 건지 뭐 그거는 끝까지 혼자 갈 건지 그거는 안철수 후보가 딱 되면은 일단 안철수 후보가 되는 순간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민주당이나 어제 보니까 김원기 전 국회의장 같은 분도 네. 반드시 입당해야 된다. 네. 무소속 대통령이 힘들다. 미리 얘기하고 있지만 안철수는 무소속으로 가되 신당 창당 가능성. 그러니까 이거 대선 끝나고 내가 이기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까지 다 포함해서 이른바 범민주 세력들이 하나의 당을 이룰 거야. 네. 라고 해야지 희망을 줘야지 중도층들도 계속 머물러 있는다는 머물러 이야기. 있죠. 근데 네. 자 그래서 이제 안철수가 아까 이제 문재인으로 하면 얘기할 거 없어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뭐 그럼 자, 민주당으로 가는 거니까요. 네. 자 이제 안철수가 대통령이 됐어요. 네. 가정입니다 다. 되면은 당연히 민주당 뭐 신당 창당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의 간판을 갈고 근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옆에 자기 밑에는 국회의원 송호청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자 어쨌든 안정적 국가 운영하려면은 그래도 장관도 시키고 뭐 하려면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이 신당이라는 게 지금 안철수가 얘기하는 중도까지를 포함한 이런 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아마 당명을 바꿔서 그 일반 당 그러니까 또 민주통합당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네. 대통령이 당직을 어떤 당직도 못 맡게 돼 있어요. 네. 그냥 일반 당원이 수석 당원일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철수의 편의를 위해서 당명을 개칭해갖고 자연스럽게 지금 나머지 거의 있는 박선수 원고향으로 돌아오면 돼요. 네. 일단 돌아오면 되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민주당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지금 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에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놀라운 신당이 나올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게 신당 창당이거든요. 집권 후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뭐 왜냐하면 이제 집권했는데 굳이 중도층을 그렇게까지 배려하면서 할 그 필요는 없죠. 필요 없어요. 다만 선거 전에 만약 한다면 이제 진짜 그런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겠죠. 그건 시기적으로 불가능하고. 시기적으로는 또 어렵고. 그리고 안철수라는 사람은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출마 선언하고 하면서 나는 강을 건넜다. 그리고 다리를 불살랐다. 대통령 되면요. 나는 강을 건넜다. 그러니까 그동안 애써줬던 중도층들 고맙다. 다리를 불살랐답니다. 그리고 정치는 현실입니다. 거기서 물론 민주통합당이 그때는 안철수를 갖다 포위할 거예요. 포위해갖고 128명 국회의원 갖고 당명 바꾸고 조금 어차피 보면 민주통합당도 좀 새로운 물갈이 좀 할 테니까 네. 어차피 조금 외부 사람 몇 명 더 충원해갖고 뭐 민주통합당에서 예를 들면 뭐 안철수표 민주통합당 예. 이런 식이 될 뿐이지 예.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지금까지 국민들이 질타했고 국민들이 염증을 느꼈던 낡고 시들고 병든 이른바 패권주의, 지역 패권주의, 친노 패권주의가 자리 잡고 있던 그러한 민주통합당이 아닌 정말 새로운 어떤 정치 결사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그런 염원과 앞으로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즉 이른바 또 한 번 당명만 바꾸는 이제 노무현식 민주통합당에서 친노적 민주통합당에서 예. 친노 플러스 안철수적 민주통합당이 될 뿐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당 창당은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다. 다만 지금 유권자들과 중도층을 갖다 붙잡아 놓기 위한 미끼 상품에 불과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그런 이야기도 했죠. 하여튼 정치 개혁에 관해서 약속이라도 확실하게 하자. 왜냐하면 이게 지금
피부에 와닿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약속에 불과한 것이고 20일 후보 단일화 20일 때까지 정치개혁 약속을 하면 얼마나 할 것이냐라는 게 새누리당의 지적인데 그 부분 그 자체로는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일까지 실제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약속밖에 없는 것인데 약속만 하기는 조금 미진하니까 좀 더 하여튼 강한 약속을 하자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과연 집권 후에 그렇게 될 것인가? 뭐 일설에는 해처 모여 전체가 해처 모여가 되고 뭐 일부 또 여권에서도 일부 나와서 과반의 어떤 신당 창당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글쎄요 가능할까요? 저는요 네. 여기서 말이 조금 이번 총선 전으로 잠깐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냐니까 당시 총선 직후에 이제 18대 국회가 굉장히 어수선했죠. 뭐 낙선자도 많고 뭐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당시 황우여 원내대표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나 했어요. 그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기억나세요? 이번 18대 국회 임기 얼마 안 남겨놓고 사실상 이미 떠나가는 18대가 하나의 법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의 요체는 뭐냐 하니까 핵심적 사항은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100명 국회 제적위원 3분의 1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링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즉 네. 합법적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예.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필리버스터링, 그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갖다가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5분의 3, 즉 180명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그걸 갖다 중지시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 대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인데요. 즉 과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은 3분의 2의 66.7%의 그 동의를 갖다 요구하는 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그다음에 개헌입니다. 근데 이것하고 이것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5분의 3이지만 5분의 3이면 정 60%입니다. 60%.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수가 300이기 때문에 제적이 180명이 거기서 필리버스터링을 중지해 하고 요구하지 않는 끊임없이 필리버스터링하면서 전혀 국정이 제대로 운영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미명하에 만들어진 18대 가장 큰 이른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즉 아까 말씀하셨던 누가 대통령이 되든 박근혜가 돼도 지금 153석 갖고는 과반만 넘었을 뿐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필리버스터 막을 수가 없다. 180에 네. 무려 27석이 모자라요. 하물며 지금 민주통합당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뭐 발전적 해체하고 뭐 무소속도 좀 끌어들이고 저 새누리당에서도 조금 오락가락하는 선수를 끌어들여 갖고 한 150석 만든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고 제가 오늘 사실 오면서 아까 좀 오면서 저는 뭐 아주 심각하게 전화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키트리에서는 이런 얘기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허위 사실만 아니고 허위 사실 아니에요. 명예훼손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분명히 뭐 그 이쪽 정치권에 진짜 도사분이 있습니다. 별명 일명 부채도사라고. 부채도사. 아주 정보의 빠꼼이고 네. 뭐 너무나 정확한 분이고 예측도 정확할 뿐더러 그분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는지 정보가 진짜 정확해요. 네. 과거에 이제 사례들 보면 그렇다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네. 그분 말씀이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이미 단일화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네. 왜 끝났느냐 그랬더니 지난 저 백범 기념관에서 11월 6일이죠. 그저께 백범 기념관에서 이야기할 때 75분 이야기하고 45분 동안 구술해서 만든 7개 항목을 봐라. 7개 항목 여기 있죠. 7개 항목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네. 7개 항목에 보면은 여기서 5번 조항 단일 후보는 후보 등록 이전까지 결정 이걸 제한 나머지 6개 항이 안철수가 늘상 해왔던 얘기다. 네. 심지어는 이것과 합의문 전문 그다음에 그 전날 했던 11월 5일 날 했던 전남대 특강 또 9월 19일 안철수가 대통령 후보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했던 선언문하고 놔보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오다 막 전화 받아갖고 좀 비교 못 해봤는데 9월 19일
11월 5일 이것을 압축하면은 네. 결국 엑기스가 남는 게 합의문 7개 항 중에서 5항을 뺀 나머지 6개 항. 즉 문재인이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다 받아줬습니다. 저도 어제 야권 정치인을 만났는데 네. 합의문 7개 항을 자세히 봐라. 그 안에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 뭐 전부 안 후보의 주도로 다 갔다. 뭐 그런 이야기. 근데 안 후보의 주도로 다 갔는데 그럼 왜 문재인이 이걸 받아줬느냐가 바로 부채도사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단일화는 자기 쪽으로 간다. 그 이야기인가요? 아 그게 아니라 예. 안철수 후보가 여기서부터 저도 제가 직접 들은 거 아니니까 그건 정보입니다. 정보.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 75분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문 선배가 내가 이야기하는 정치 발전, 정치 쇄신, 정치 혁신 다 받아주고 정말 그런 실천적 노력을 보여준다면 내가 무슨 정권에 욕심이 있고 내가 무슨 권력에 욕심이 있느냐. 나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 발전의 하나의 추동력이 되고 미랄이 되는데 만족하다. 양보를 갖다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그래서 양보론의 실체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안철수 양보론이 어제부터 여의도를 휩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뜬금없이 양보론인가? 나는 안철수라는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살아온 흔적과 궤적으로 굉장히 진념이 강한 사람이고 한번 목표를 정하면은 돌파하는 사람인데 안철수가 아마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을 갖다 코너로 몰고 문재인의 항복을 받아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했는데 실상 11월 6일 그 저 백범기념관에서 대화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들이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권의 그 방앗간의 참새들 절대 못 참거든요. 예. 뭐 이런 비밀 알고 있으면 얘기를 해야 돼. 예. 그래서 내가 핵심이고 문재인 대통령 만든 내가 1등 공신이 되는 거고 그래 내가 장관이라도 한번 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말을 못 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맨날 그 언론인 하시다 아시지 않다면 불러고 이 기자만 알고 있어. 그런 거 많이 많이 해보셨잖아요. 거의 비밀 없습니다. 비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순식간에 다 퍼집니다. 근데 그거 정확히 5초면 다 퍼집니다. 네, 다 퍼집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그런 식으로의 어떤 안철수 양보론도 그런 배경에서 흘러나오는 가운데 만약 그런 것이 실제 현실화된다면 유권자들이 많이 실망할 것 같은데. 그렇겠죠. 결국 정치 야합이잖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이야기인 게 안 후보가 그동안에 쭉 말해왔던 어록 행동을 보면 지금 그 말하고 굉장히 일치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상당히 결기여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드러난 말만 놓고 볼 때는 지금 그 말이 상당히 맞을 수가 있고 또 정권 교체나 대통령 되는 것보다 정치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죠. 뭐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이 지금 나가면 중도층까지 포함한 지지세 결집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안철수의 구상, 그러니까 이 부채도사 얘기예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부채도사 얘기로는 안철수는 지금 당장 자기가 실제 정치 쇄신, 정치 개혁을 할 만한 이런 창의력과 자기 그 이상은 있으되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지렛대인 현실적인 힘들이 없는 건 사실 아닙니까? 지금 보면 주변에 모여 있는 뭐 참모들이라 그래봐야 다 뭐 학계 교수님들이나 뭐 이런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지 실제 보면 그거 갖다가 지렛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정치의 혁신은 정치를 통해서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렛대로 즉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5년 동안 우리 사회를 확 바꿔놓고 정리된 사회 자기가 5년 후에 하겠다. 뭐 이런 구상이다 하는 것이 지금 부채도사 말씀이에요. 사실 그 얘기는 옛날에도 뭐 여러 가지 예상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였는데 뭐 워낙에 유력한 거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문 후보가 안 후보의 정치 이상을 실현시켜 주도록 어떤 조직을 뒷받침해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둘 중에 하나는 뭐 확률 50%죠. 그래서 부채도사가 뛰어난 것이 얘기하면 반드시 50%는 맞습니다. 50%는 맞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한데 안 후보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점이 과연 어떻게 검증을 해낼 거냐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정치는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실행을 해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더군다나 이게 딴 것도 아니고 국정인데
그다음 또 더 하나 더 근본적인 건 본인이 직접 해본 적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보여줄 것인가. 아직도 보여준 건 없습니다. 계속 단일화한다 하고 정치 개혁을 이야기했지 아니 구체적인 방법론이라든지 실행이 될 만한 그런 어떤 내용을 보여준 건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사실은 단점입니다. 자꾸 그렇지. 단일화하면서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는데 실제 할 수 있느냐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지금 자꾸 단축되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좀 단일화 이야기하겠다면서 그 내미는 이야기들 그런 어떤 대의 명분들이 지극히 추상적인 이야기들 내지는 보면 우리가 뭐 저 택시 안에서 수근수근 우리끼리 언제든지 술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수준 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은 해요. 우리 늘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 갖다가 아 이거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니까 아 이거 저 안철수 후보 같은 분도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 맞아. 국회의원도 썩어 빠졌어. 국회의원 다 없어도 돼. 여론조사하면 무조건 높게 나오죠. 그다음에 아이고 야 국회가 하는 게 뭐 있다고 그래 그 돈을 갖다 1년에 600억 700억씩이나 줘.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저 인천구 부평 인천시 부평구요 1년 예산이 5천억이에요. 근데 국회 예산 총 예산이 5천억이에요. 내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아니 말이지. 그러니까 딱 보면 안철수 이야기가 정말 너무나 공감되는 얘기예요. 국회의원 100명 줄이면은 연간 뭐 몇백억이 세이브가 되는데 뭐 200억, 300억 세이브되고 나면 그 돈 갖고 차라리 저 장학금을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얼마나 보면 통쾌하고 시원한 얘기입니까? 홍길동식 발언이지. 근데 문제는 그런 추상적인 얘기만 할 뿐이지. 그러면 우리가 왜 후보 단일화 하느냐? 정권 교체에 의해서. 그럼 정권 교체는 왜 하느냐? 박근혜를 막기 위해서. 그래 박근혜 막고 그래 너희들이 집권에다 치자. 그럼 너희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뭐고 어떤 식으로 바꾸겠느냐?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느냐? 야, 나 노무현 때로 다시 돌아갈 거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단일화의 블랙홀이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관심은 누가 되느냐 여기만 관심이 있지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정말 그림이 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최소한 그래도 저 70대 노정객이었던 김대중, 김종필은 그래도 염치가 있어요. 속내는 뻔한 거 아닙니까? 김대중은 그때 사수했으니까 내가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꼭 대통령 한번 돼봐야겠다. 정말 대통령 하고 싶다고 그랬죠. 정말 대통령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정말 하고 싶다 그랬죠. 김종필은 대통령은 안 돼도 그래도 최소한 저 권력을 갖다 분점함으로써 옛날 저 박정희 때 초기 5.16 직후에 2인자로 사실상 권력을 반을 쥐고 있었던 그런 권력을 갖다가 되찾고 싶었던 이 두 노정객이 어떻게 보면 노욕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 노욕을 갖다 결합시키면서도 이분들은 멋지게 얘기했어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에 드디어 역사적 대타협을 하고 내각제를 고리로 망국적 지역 감정을 극복하겠다. 그래도 국민들의 그 정도 염치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 단일화는 뭐냐? 그럼 그거 없어요. 그냥 딱 하나는 새누리당의 집권을 단호하게 막기 위해서. 그러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한 2, 3% 국민들은 때려 죽여야 될 존재인가요? 그걸 자꾸 이제 국민이라고 걸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정확한 게 아니고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여망을 받들어서 뭐 이게 그렇죠. 더 정확한 표현이죠. 아니 보면 국민들이 집권을 반대한다. 이거는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아니죠. 정말 아니에요. 산술적으로 보면 50대 50이죠. 뭐 40, 그래서 50. 아니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에서 주장하는 데를 다 들어주자고요. 지금 보면은 이른바 정권 자기들도 얘기하더군요. 정권 교체를 여망하는 국민이 여론조사면 60% 가까이 나온다. 그러면 새누리당의 집권을 갖다 지지하는 층이 40%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 단호히 반대하고 하면 결국 또다시 옛날 과거 노무현식으로 우리 국가와 국민을 갖다가 이른바 아와 피아로 나누고 그야말로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 집권 연장을 반대한다의 60%가 그러면 민주당 집권을 찬성하느냐 또는 안 후보 집권을 찬성하느냐 이렇게 또 나누면 그 60%가 몽땅 또 가지도 않아요. 알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보면은 우리 사회를 갖다가 이념과 어떤 지역으로 대립, 분리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난 정말 그들이 얘기하는 새 정치가 과연 그 모습인가? 전 좀 화가 납니다. 하여튼 새누리당 편들 이유도 없지만 그 점은 맞는 게 지금 정책 검증, 후보 검증이 전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그냥 이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점이 좀 걱정입니다. 그렇죠. 정말. 지금 보면 이제 11월 25일, 26일 후보 등록일인데 뭐 그 아마 보면 그 임박에서만 뭐가 돼도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선거 치러봐서 아시겠지만은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선거운동에 22일 동안 선거운동을 하거든요. 네. 그 사이에 TV 토론 3차례, 법정 선거운동, 법정 TV 토론 3차례 하고 또 여기저기 저기 갔다 보면은 후다닥 3주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가요. 그냥 간 상태에서 그냥 후다닥 가니까 흔히 얘기하는 정책 검증, 비전 검증, 자질 검증, 거기다 그 사람이 살아왔던 도덕성 검증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어제도 만약 어제 저 친구들하고 저녁 때 모임을 가졌더니 어떤 친구가 저한테 개그 콘서트 하는 거 있어요. 개그 콘서트를 좀 패러디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안철수 단란주점 어디 갔어? 검증 국면이 전혀 지금 현재는 실종돼 있죠. 안철수 V소사일 어디 갔어? 안철수 주식 부분 어디 갔어? BW 어디 갔어? 예. 그다 안철수 엄마하고 안철수하고 했던 그 뭐 할아버지한테 받았던 땅, 응? 엄마가 사줬다는 그것도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뭡니까 그 뭐 다운 계약서라고 그러나요? 다운 계약서 어디 갔어? 내가 저도 정치 평론을 쭉 하고 보면 쭉 좀 1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루에도 뭐 이제 이렇게 막 평론한다고 그 현안에 시달리다 보니까 정작 바로 9월 그 19일 안철수 출마 직전에 안철수 그 정준길이하고 뭐 오고 가면서 그 당시 정준길 금태섭이 치고받으면서 나왔던 얘기 금태섭이 그때 아주 딱 미리 바이러스 하나 쳤잖아요. 뭐 목동에 30대 뭐 음대 뭐 어디 갔어? 지금 보면 놀랍게도 지난 7월 말에 최태원 구명, V소사이어티, 단란주점, 목동여, 목동의 음대인가요? 목동음대, 예, 목동음대. 그 다음에 2건의 다운 계약서, 그 추석 직전에 터졌던 거죠. 그 다음에 논문 표절과 중복계제. 이게 좀 단일화라는 얘기 때문에 길게는 석 달, 넉 달 동안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이거 검증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안 그러면요, 여러분 나중에 진짜 혹시라도 나중에 후회하는 수 생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보면 망각도 잘하고 잊기도 잘하고 또 보면 격정적이라 뭐 어떤 조그만 일에 흥분도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해서 표 찍어놓고 나중에 1년 지나면 다 손가락 잘라갖고 좀 말이야 엄지손가락이 낙동강 둥둥 떠다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하고 제대로 봐주는 냉정을 찾고 그 대통령 한 사람 우리가 내각 책임자 같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 언제든지 교체하면 되는데 예. 대통령은 잘못 뽑아놓은 5년 동안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사람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검증하고 근데 이런 검증의 기회를 갖다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봉쇄당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 김무성 총괄본부장 같은 제가 새누리당 편은 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저 일부에서 미리 그걸 얘기하고 해요. 저 좀 보면 저 좌파는 아닌데 중도 좌파로 좀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습니까? 지금 저 평론 과정에서 그렇게 그렇죠. 알려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저는 항상 국민의 편에서 우리가 보면 최소한 박근혜에 대해서는 참 지겨우리만큼 몇 년에 걸쳐서 검증했잖아요. 지난 4년 전에도 검증하고 올해도 검증하고 뭐지 얘기 정수장학회 문제 뭐 심지어는 어느 언론사에서 보면 뭐 박근혜가 숨겨놓은 자식이 있니 아니 얼마나 검증을 많이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상대적으로 작은 것도 굉장히 큰 검증의 잣대가 들이대서 가혹하리만큼 진짜 현미경을 들여다봤죠. 현미경으로. 네. 문재인 후보도 그래도 비교적 많이 검증된 편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저 총선 4.11 총선에 나오고 본인이 이제 올 1월달에 그 무슨 연예 프로그램 나와서 뭐 당수 자랑하고 하다가 뭐 손 부러지고 그때부터 사실은 상당히 그래도 보면은 당내 경선 9월 16일 날 뽑혔습니다만 당내 경선 치르면서도 당시 손학규, 김두관 이런 분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름대로 검증이 돼 있어요. 상당 부분 박근혜만큼은 안 됐어도 상당히 검증이 돼 있고 최근에 이제 NLL 문제하고 검증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죠. 그에 비하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이 너무 없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지금 대통령 된 확률이 25%인 사람입니다. 후보 단일화에서 이길 확률 50%.
박근혜랑 붙어서 이길 확률 50% 곱하니까 25% 25%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최소한 예. 최소 네. 그런 분에 대한 검증 안 하고 그냥 우 가서 그저 맑고 해맑은 얼굴로 비행기 타서 이거 한번 하고 저 해병대 가서 옷 입고 그런다 그래서 어리버리 따라갔다가는 참 안 될 얘기예요. 그 양반이 정책이 뭐지? 그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해온 얘기는요. 저하고 이서구 국장하고 툭하면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들 거기 소재 거의 그 수준의 반의 반도 못 따라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진짜 안철수 후보가 우리 다른 얘기에 술 먹으면서 반에 우리에 비해 반의 반도 못 따라오지만 안철수가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뭐 있나 보다 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항상 정책 비전 하나 드러난 게 저번에 국회의원 수 뭐 정당 보조금 한 게 하나 드러났죠. 구체적인 사례가 처음으로 드러났는데 드러나니까 바로 아니었죠. 또 예. 바로 또 반박을 어떻게 하니까 바로 그렇게 반박하는 게 국민들에 대해서 반하는 것이다. 네. 아 국민은 안철수가 뭐 전면했습니까? 독점합니까? 네. 저는 시민사회단체라고 자기 몇몇 분들 모여서 시민 팔아먹는 놈들? 네. 분들 예, 분들. 예. 툭하면 국민의 이름 들먹이는 건 히틀러가 하는 짓입니다. 바로 히틀러가 파쇼가 대표적인 게 히틀러 스탈린 다 국민들 이름 앞에 걸고 누가 전매 특허냈어요? 예. 그러면서 예. 밀어붙이는 게 아주 위험한 파쇼적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일에 이제 뭐 이틀 2~3일밖에 안 남았네요. 10일에 이제 종합 공약안을 안 후보가 낸다고 하니까 그 공약안에 대한 검증을 그때는 좀 뭐 평론하시니까 저도 좀 하지만은 좀 확실하게 좀 해봐야 되겠고요. 너무 단일화 이거는 뭐 그냥 우리 전국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지 이거를 전체로 블랙홀로 지금 봐서는 이거는 블랙홀 되고 있잖아요. 돼버렸는데 그러나 뭐 이 한 부분으로 봐야죠. 우리가 저 이쪽 그 정책 검증, 인물 검증은 가능한 한 뭐 우선 저희 힘으로라도 조금 한번 해보죠 뭐. 근데 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말이에요. 여러분 공약 많이 믿지 마십시오. 공약이요 90%가 거짓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공약 뭐 기억나세요? 5년 전에 5년 전 대선 때 뭐 기억나세요? 박근혜 줄푸세. 물론 뭐 그런 공약이 뭐 본인이 안 됐으니까 먼저 폐기된 거고. 747 또 하나 안 됐죠. 한반도 대운하. 바로 공약이 그런 겁니다. 한반도 대운하 어떤 공약이냐니까요. 낙동강을 갖다가 타고 올라와서 부산에서 배 타고 올라와서 저 태백산맥을 갖다가 저 터널을 뚫어서 배가 그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그것도 그냥 배가 못 올라가니까 이렇게 물 채워서 보헤드 채워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또 단계적으로 내려와서 한강으로 해서 저기 김포까지 가는데 3박 4일 걸린다는 그런 바보 같은. 그리고 물론 뭐 대통령 되면서 지금 한반도 대운하를 갖다 4대강으로 바꿨지만은 그런 식 공약을 하기 때문에 공약 절대 믿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도 어느 조간 보니까 어제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제주도하고 호남하고 싸움이 크게 붙었습니다. 이용섭 정책위장이 자기들이 집권하면은 호남 목포 여수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뭐 보길도로부터 167km의 해저 뚫는 터널을 뚫겠다는 공약을 내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호남 사람들 좋다고 그러는데 제주도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제주는 특별자치구 아닙니까? 자치도인데 거기서 그렇게 되는 경우 이제 이용섭 정책위장 말로는 김포 여기 영종도에서 내려갔고 서울역 오면 서울역에서 2시간 40분 만에 제주도 갈 수 있다. 제주도까지 그러니까 KTX 타고 쫙 그저 목포까지 가서 여수까지 가서 거기에서 지상으로 뭐 다리 놓고 지하로 해적 터널 뚫고 들어가는데 한 17조밖에 안 든다. 제주도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제 결국 번복했습니다. 바로 공약 여러분. 내일 모레 저 11일 공약 나오면 80~90%는 다 좋은 말만 합니다. 예. 공약 관련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약 물론 참고로 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후보든지 그 사람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궤적, 정치의 궤적, 과거 거를 보는 게 더 정확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과거를 봐야 미래가 보입니다. 공약은 그냥 참고로만 그런가 보다. 그럼 다 좋은 말 하죠. 과거에 했던 것들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게 재현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동안에 흘러온 궤적을 봐라. 그거를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에요. 저도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요. 이런 거 있습니다. 보면 공약이라는 게 이제
얼마 전에 그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실장 하셨던 정정길 실장, 전 실장, 그분이 대학원 은사세요. 네, 네. 그분이 한 번은 그때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도 그분도 이제 40대 초반이었는데, 근데 그분들 당시에 이제 미국에 유학 가고 하면은 다 삶이 어려우니까 부인들은 기본적으로 그 웨이트리스로 접시 닦는 거, 그게 이제 기본적인 유학생들의 모습이었대요. 남편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는다고, 부인은 이제 웨이트리스 나가고 이러는 게. 근데 그때 그 정정길 선생님도 그 사모님한테, 여보, 내가 박사학위만 따면 당신 밍크 반스 사줄게. 근데 밍크가 굉장히 비싼 거 아니에요. 네. 밍크로 만든 반스 사줄게. 반스 사줄게. 그랬답니다. 근데 막상 박사학위 받고 그 다음에 오니까 그냥 면 반스도 참 사주기 쉽지 않더라 이런 얘기하는데, 바로 밍크 반스 같은 게 바로 팬티가 그래. 근데 그 팬티 하면 맛이 안 나요. 맛이 안 난다. 그때 이제 그분 말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예. 밍크 반스. 예. 팬티가 아니죠. 원래도 뭐 트렁크도 있고 뭐 돼 있는데. 하긴 뭐 우리 일상에서는 그냥 반스 어디 있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죠. 예. 밍크 반스. 그러니까 공약은 밍크 반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약에 절대 현혹되면 안 되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치인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도 물론 중요한, 각오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그 사람이 여태까지 운전을 어떻게 해왔는가, 지금까지 막 개판으로 운전해오고 막 뭐 차선 위반하고 과속하고 그런 사람이 앞으로 난 점잖게 국민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그거 믿으면 안 되죠. 근데 지금 보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운전을 좀 했고 어떤 사람은 운전 조금 했고, 제일 안전한 게, 사람들이 제일 끌리는 게 사실 초보 운전이에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지금 안철수 기대감을 가지는 거죠. 그래. 워낙에 현실이 어려우니까 이러면 좀 될래나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가지는데, 예, 그것 또한 보면은 좀 우리가 면밀하게 보면, 만약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정치인으로 살아온 흔적이라 그래봐야 지금 이번 9월 19일부터 이제 100일이 채 안 됐는데요. 그걸 갖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과연 그 사회인으로 활동했던, 이제 안랩의 전신인 안철수 연구소 만들고 사회 활동하고 했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정직하게 살아왔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믿음 있게 살아왔고, 쉽게 해서 흔한 얘기로 남의 눈에 피눈물 안 나게 살아왔는가, 또 언행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 꼭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원체 지금 대선이 불과 41일 남았습니다만은 40일 정도 남다 보니까 지금 단일화의 블랙홀에 한 앞으로 보름 동안 헤맬 것 같고. 같은데 뭐 저희들이라도 뭐 단일화 이야기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구만요. 네, 해야 그렇죠. 되고 지금 누가 후보가 되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는 현실입니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정치 공세에 시달리고 그것을 돌파를 해나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무조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과연 그럴 때 누가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뭐 누가 하면 이제 좀 새 세상이 올 것 같다, 올 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꼭 그렇진 않다.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느냐, 지혜가 있고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러나 정치, 이런 상황이 도래된 건 결국 우리 이 정치가 국민들한테 조금 더 새로운 모습, 조금 더 기득권 버리고 정말 자기들의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들을 생각해서 국민들의 어떤 삶을 좀 더 낫게 하는 이런 모습을 안 보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정치 개혁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들인데, 그렇죠. 뭐 전면적인 계획은 어렵겠지만 우선 되는 부분이라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좀 더 현실성 있는, 저거는 진짜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히려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느냐,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치개혁 좀 어떻게 해줘야지. 그것 때문에 지금 단일화 이야기도 나오고 안철수 현상도 나오고 하니까 근본은 정치개혁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요, 사실 좀 생각이 달라요. 다르다. 왜냐하면 현실에 몸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 지금 좀 의견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데요. 저는 사실 정치가 욕먹는 거는 정치가 지 할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정치를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더 강화시켜야 된다. 지금 문제는요, 국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네티즌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의 황제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황제는 재벌입니다. 이건희 회장,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리고 이건희 일가, 그 다음에 정몽구 일가, 이 두 그룹이, 이른바 4대 5대 그룹이, 아니 10대 그룹이 우리나라 전체 부의 70-80%를 갖고 있는 이런
재벌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이 재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장 만만한 관료들을 갖다 좌지우지합니다. 또 실제 보면은 파사 현정의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검찰을 갖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꼭꼭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실제 정치 쇄신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근본적으로 개조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비대화되어 있는 재벌, 금력 이걸 견제할 수 있는 그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국가기관, 검찰 이런 권력들을 갖다 통제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재벌 권력의 뭐 과거 전두환식은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 정부가 개입해서 그게 바로 경제민주화의 요체 아닙니까? 네. 어떤 그런 불공정 사례가 났을 때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입니다. 네. 국가가 개입해서 왜? 이건 누가 봐도 안철수가 한 얘기 맞아요. 처음에 우리나라 LG공화국, 삼성공화국 맞다. 이 재벌공화국이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이런 거대한 이런 흐름 속에서 누가 심판 안 봐주면 나머지는 다 노비로 전락하고 노예로 전락합니다. 네. 2400, 2500년 전에 춘추 전국 시대 때 또 유럽 같은 경우는 또 이집트 시대 같은 몇 명의 지배계급과 나머지는 사실상 농노적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 쇄신, 정치 개혁 얘기하고 참 정치를 갖다가 발목을 자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정치는 키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실 박근혜 후보를 주목했던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가 재벌 공화국이다. 그다음에 검찰이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 그다음에 어떤 그 메이저 언론들, 그렇죠. 뭐 이런 게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한다. 우리 사회가 개혁되기 위해서 좀 더 이 서민들, 중산층들이 조금 더 이 나은 삶을 살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집중된 경제 권력, 검찰 권력, 이런 언론 권력 이런 것을 조금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박근혜를 주목했던 사람들은 사실 그걸 주목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누가 재벌에 대해서 자유로우냐, 그 메이저 언론에 대해서 자유로우냐, 검찰을 할 수 있느냐 보니까 기존의 여권 인사들 보면 다 유착 관계에 있기 때문에 누가 돼도 그거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자유롭다 거기에. 이제 그런 면 때문에 주목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긴 했는데 요즘 와서는 또 그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잘 안 합니다. 이제 뭐 앞으로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예. 대로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흔히 얘기해서 재벌공화국, 검찰공화국, 그다음에 서기관공화국이라고 그래요. 그 관료들, 그 서기관들이 모든 걸 관료, 예, 그렇죠. 관료. 그러니까 관료주의 대단한 겁니다. 예, 관료가 서기관공화국. 거기에다 사실은 언론, 이 재벌에 어떻게 보면 목이 딱 잡혀 있는 언론. 네. 언론 뭐 재벌이 광고 안 주면 뭐 그날로 뭐 망하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의 지나치게 권력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래도 국민들이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의회 권력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의회를 갖다 병실을 만들어놨어요. 밥을 만들어놨어요. 왜냐니까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의원들이 돈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국민들도 유권자도 각성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들 그렇게 욕하면서 그래도 왜 국회의원들이 사주는 밥은 좋아합니까? 국회의원들은 왜 국회의원들이 꼭 밥 내야 됩니까? 그렇거든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어느 저 연세대 박명린 교수가 보니까 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하는 일에 비해서 돈을 많이 받는다고 진짜 그렇게 얘기하려면 난 솔직히 말해서 단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게 다. 국회의원이 받는 월급이요. 박명린 교수 연세대 교수거든. 그 박명린 교수 연봉보다 작습니다. 미안하지만. 네. 내가 내 친구들이 연세대 교수 많아서 아는데 저는 국회의원 월급 작습니다. 연세대 대학 교수보다. 이거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구조적으로는 국회의 힘이 세야 되는데 어쨌든 이 중앙당의 전체적인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중앙당은 또 집권 당 출신이 대통령을 보통 하니까 대통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장 변화를 많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대선을 주목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 개혁해야 되는데 가장 그러면 왜 그걸 하느냐? 그걸 하느냐는 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경제 권력, 정치 권력, 언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맞서서 개선을 시켜나가고 쇄신을 시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정말 할 수 있는 것이냐 그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된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아직은 처음에 조금 나오다가 지금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막연하게 정치 개혁하자 이 이야기로는 만만하거든요. 교과서에 이렇게 열어보면 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경제 권력, 언론 권력, 그 다음에 관료, 검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아 이건 가능하겠구나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한 게 반드시 지켜지는지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논의가 아니고 뭐 그냥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 자꾸 주고받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 5분 남았으니까 이제 오늘 우리 이 이야기들 좀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뭐 지금 또 추가적인 화가 나서 화가 나. 왜까 지금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어느 누구 편도 아니고 누가 대통령 돼도 뭐 아닌 말로 우리나라 대통령 5년짜리 봉급 사장에 불과합니다. 대통령 뭐 해봐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그 거대한 재벌 권력, 관료 권력, 검찰 권력, 언론 권력까지가 기득권 그게 바로 기득권 세력입니다. 만만한 게 뭐라고 지금 보면 만만한 거 제일 약한 게 국회의원 어떻게 정당 후벼 패고 말이지 그 집단 이즈메라고 그러죠. 집단 지금 왕따 시키는데 국민들이 시원하게 느낄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 옳은 길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제대로 보면 그래도 그나마 5년 동안 우리의 호민간 역할을 해줄 대통령과 이른바 집권 세력 이거 좀 검증해보고 싶고 좀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으니 정말 화가 나서 오늘 조금 흥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일화 가지고 우리 정치 현실 이야기를 오늘 해봤는데 주로 아무래도 이제 야권 이야기가 많았는데 뭐 지금 짤막하지만 최근에 이 새누리당 쪽의 진영의 모습을 보시면서 느끼는 게 없습니까? 약간 무기력하다, 뭐 네거티브에만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일화 그냥 비판만 하는데. 그 한마디만 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보면 박근혜 후보 측에는 전략가나 이른바 책사가 없는 것 같아요. 박근혜 후보가 어제 3차례에 걸쳐서 후보 단일화에 날을 세웠다고요. 보면 민생은 챙기지 않고 뭐 이벤트에 의존하느냐 그 이야기 했지요. 그 얘기했는데 그걸 박근혜 후보가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뭐 김무성 뭐 3대 범죄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이른바 당의 선거를 총괄하는 참모장 해서도 안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몸으로 자기들이 그냥 약간 이른바 그 우리 전략 중에 그 무시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Strategy of Ignorance라고 포용 정책이 있고 봉쇄 정책이 있고 제 세 번째가 무시 정책이 있어요. 무시해야 됩니다. 무시해갖고 자기들은 자기네 길만 뚜벅뚜벅 가면 어쨌든 보름에서 20일 사이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여기를 공격하면 두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서로 간에 이른바 이 두 사람 문재인 안철수는 바로 새누리당이 저렇기 때문에 우리가 뭉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더 쉽게 편하게 상처 안 받고 뭉치는데 전략적으로는 새누리당이 무시 전략을 쓰게 되는 두 사람 진영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슬슬 감정 싸움이 벌어지면서 한 보름쯤 한 열흘쯤 지나면 슬슬 삿대질도 합니다. 그게 2002년이 그랬어요. 그 부분에서 지금 지고 있죠. 지금 오히려 저쪽에서는 새누리당을 뭐 그런 식으로 네거티브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없거든요. 후퇴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새누리당을 몰아붙이니까 특히 안 후보는 그 네거티브를 잃지 않아두고만요. 그 부분은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할 게 아니라 포지티브로 자기 하려면 하면 돼요. 당장 관심 안 갖더라도 계속 그런 어떤 국민들이 필요하는 걸 계속 생산해내고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20일 지나서 후보가 둘 중에 한 사람 되면 그때 가서 진검승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새누리당에서 지금 보면 뭐 국민 대통합, 뭐 중도 확장 이런 이야기가 초기는 나는데 요즘은 그건 또 죽어버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봐야지만 국민들이 그럼 새누리당도 뭐 좀 하려는가 이렇게 보일 텐데 그 부분이 없이 그냥 단일화 놓고 서로 그냥 잘했네 못했네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이게 좀 생산적이지 않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제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참모라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하겠어요. 저 언제입니까? 이번에 11월 25일에 후보 등록하지 않습니까? 25, 26 등록할 때 그 전에 후보 단위로 되겠죠. 야권 후보 단위라는. 박근혜는 두 가지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기득권 하나 정수장악해. 그거 어떻게 하든지 저기 최필립 이사장 설득해갖고 그 문제 해결하게 하고 왜냐면
정수학회 문제는 대선 들어가면 또 그 쟁점되거든요. 정수학회 해결하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직 내려놓으세요. 비례대표. 그러니까 물론 법상으로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빠지 달고 대선 출마하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보면은 참 결연한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제 이거 안 하면 내가 이제 끝이다. 근데 뭐 그중 이게 지역구 의원도 아니고 비례대표인데 이제 11월 23일이면 국회도 끝나거든요. 빠지 좀 내려놓고 그래서 좀 뭐 결연한 맛 이런 결기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국민의 눈높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수준에 맞게 그 눈높이에 맞게 뭔가를 해야 될 거를 제때 안 하는 이런 모습은 있어요. 네. 물론 그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황 의원께서는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게 제때 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들 자 한번 또 두고 보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한번 여러 가지 검증들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서구와 황태순의 폴리토크 선택 2012 다섯 번째 시간 가져봤습니다. 일주일 후에 또 좀 더 새로운 이야기들, 좀 더 필요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